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분명 내 집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마치 낯선 타향에 와 있는 듯한 쓸쓸한 말입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뚫려 있는 기분. 아무리 설명해도 나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안타까움. 아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더 깊어지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고독을 짊어진 이방인들이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이방인의 고독을 평생 껴안고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주 어려운 말을 쓰는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책 한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난해해서 사람들은 그를 철학계의 반항아 혹은 악마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어려운 말들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면 그 안에는 상처 입은 어린 소년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었고 누구보다 세상과 화해하고 싶었던 남자.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입니다. 그는 평생 경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인이지만 프랑스인이 아니었고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믿지 않았으며 철학자였지만 문학가처럼 글을 썼지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외로웠던 사람. 하지만 그렇기에 누구보다 약한 자들의 슬픔을 잘 알았던 사람. 죽음을 앞두고 그가 병상에서 우리에게 남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74년 인생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930년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알제리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자키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 자크로 이름을 바꾸지만 어머니는 평생 그를 자키라고 불렀지요. 알제리는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소년의 집안은 유대인이었지만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프랑스 말을 쓰며 살았지요. 소년은 자신이 당연히 프랑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읽으며 감동하고 파리의 에펠탑을 동경하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42년 10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12살이 된 자키는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날이었지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그를 교무실로 호출했습니다. 교무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선생님은 소년의 눈을 피하며 사무적으로 말했지요. 자키, 너는 이제 우리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집으로 가거라. 소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숙제를 안 해온 것도 아니고 친구와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프랑스 정부가 유대인 아이들의 입학 비율을 7%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소년은 하루아침에 학교에서 쫓겨난 겁니다. 가방을 챙겨 교문을 나서던 그 순간을 데리다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등 뒤로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던 소리.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이 그에게 내리는 선고처럼 들렸을 겁니다. 너는 우리가 아니야. 너는 불필요한 존재야.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상처였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알제리의 눈부신 햇살이 야속할 정도로 따가웠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프랑스인인 줄 알았는데 프랑스가 나를 버렸구나.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나는 대체 어디에 속해야 하는 걸까? 이때부터 소년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어떤 소속감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완전히 속해버리면 언젠가 또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겠지요. 그는 유대인 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프랑스 문화도 싫었지만 꽉 막힌 유대교의 율법도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독한 늑대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꿈이 축구선수였던 소년은 운동장에서 공을 찰 때만 유일하게 자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공 앞에서는 인종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19살이 된 청년 데리다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꿈에 그리던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난 것이지요. 하지만 파리의 겨울은 알제리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리의 명문가 자제들 틈에서 식민지 알제리 출신의 촌놈인 데리다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억양은 놀림감이 되었고 그의 외모는 이질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최고 명문이라는 고등사범학교 입시에서 그는 2번이나 낙방의 쓴 잔을 마십니다. 자신감은 바닥을 쳤고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절 그는 파리의 좁고 어두운 하숙방에서 밤새도록 글을 썼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가 쓴 글들은 단순한 철학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거대한 세상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그는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들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리는 하나다. 이성은 옳고 감정은 불안정하다. 서양은 문명이고 동양은 야만이다. 남자는 중심이고 여자는 주변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데리다의 눈에는 그것이 폭력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차별도 결국은 우리와 너희를 나누는 흑백 논리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이 견고한 벽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해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해체라고 하니 무언가를 부수고 망가뜨리는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데리다의 해체는 오히려 건물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 기둥에 금이 간 곳은 없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단단한 바닥이 사실은 허공 위에 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그는 글을 쓸 때도 아주 독특한 방식을 썼습니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의미를 미끄러뜨렸지요.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에 완벽하고 고정된 정답은 없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도 사실은 수많은 오해와 편견 덩어리일 뿐이다. 그러니 함부로 단정 짓지 마라.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지 마라. 그의 이런 생각은 당시 철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를 던진 것과 같았지요. 젊은이들은 열광했습니다. 기존의 권위에 숨막혀 하던 사람들에게 데리다는 해방구였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점잖은 교수들은 그를 문학병에 걸린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쓰는 말들은 너무 어렵고 모호해서 도무지 학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1992년에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이 데리다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려 했을 때입니다. 전 세계의 저명한 철학자 20여 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서명을 하여 신문에 낸 것입니다. 데리다는 철학자가 아니다. 그의 글은 엉터리다. 이런 사람에게 학위를 줄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공개적인 망신주기였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60살의 노학자에게 이보다 더 큰 모욕은 없었을 겁니다. 그때 데리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항상 멋진 코트를 입고 파이프 담배를 물며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지요.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외모 덕분에 그는 어디를 가나 주목받는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나는 늘 공격받는 느낌이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이 두렵다. 그는 평생 불면증에 시달렸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세상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는 고독하게 책상 앞을 지켰습니다. 그가 그토록 어렵게 글을 쓴 진짜 이유는 어쩌면 너무 쉽게 판단하고 단죄하는 세상이 무서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미로 속에 숨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의 철학은 조금씩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날카롭던 칼날이 무뎌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말년에 데리다가 가장 몰두했던 주제는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손님을 기쁘게 맞이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청소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기다리겠지요. 하지만 데리다가 말하는 환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급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초대한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한다. 그건 환대가 아니라 교류다. 진정한 환대란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까지도 받아주는 것이다. 심지어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이름도 묻지 않고 신분증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 내 집에 가장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환대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요?
세상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둑이 들면 어쩌려고요. 데리다도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왜 이런 꿈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했던 그 서러움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이 지구상 어딘가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줄 곳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세워두고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의 깊은 사유는 용서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네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살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 말입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라. 용서하고 마음 편히 살아라.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던가요? 데리다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다. 그가 사과를 했으니까, 그가 뉘우쳤으니까 용서한다. 그것은 거래이고 계산일 뿐이다. 진정한 용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악행,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 그 불가능한 것을 용서하려고 시도할 때 비로소 용서라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학살을 예로 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인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그는 역설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가 아물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쓰라리고 가해자는 여전히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오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인간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것이지요. 데리다의 이 말은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괴로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용서가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이기에 가치가 있다는 위로였으니까요. 2003년 데리다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췌장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평생 죽음을 연구했던 철학자였지만 막상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그도 흔들렸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데리다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죽음이 무섭고 낯섭니다. 나는 삶을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슬픕니다. 그는 거창한 철학으로 죽음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고 싶은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지요. 죽음을 앞둔 시기 그가 가장 많이 떠올린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말년에 심한 치매를 앓았습니다. 아들이 세계적인 철학자인지도 몰랐고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렸지요. 데리다는 바쁜 일정 중에도 틈만 나면 니스에 있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병실에 누워 허공만 응시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백발이 성성한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자키예요. 어머니가 그토록 부르던 자키가 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어의 마술사라 불리던 데리다였지만 기억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철학이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우리가 기억하는 추억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요. 그는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며 피부와 눈물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말보다 더 진실한 것은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의 온기와 함께 흘려주는 눈물이라는 것을 노철학자는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2004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가을밤, 파리의 한 병원에서 자크 데리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4세, 평생을 이방인으로 떠돌던 그의 영혼이 드디어 영원한 안식처를 찾은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수많은 제자와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낭독했습니다. 그것은 죽기 며칠 전 그가 병상에서 힘겹게 써 내려간 짧은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나를 보고 웃어주세요. 마치 제가 잠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웃고 있습니다. 삶을 긍정하세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평생을 기존 질서와 싸우고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던 싸움닭. 세상 모든 것을 해체하려 했던 무서운 철학자. 하지만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것은 어떤 거창한 이론도 어려운 명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소와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평생 그토록 부수고 싶었던 것은 철학이나 제도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차가운 벽.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는 오만함.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색안경. 바로 그것들을 해체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그 벽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조건 없이 환대하고 웃으며 마주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자크 데리다의 삶을 따라가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고 계신가요? 물론 그 문을 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데리다조차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은 그 불가능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용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다친 마음의 빗장을 아주 조금만 풀어보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어쩌면 나처럼 외롭고 나약한 이방인이었을지 모르니까요. 데리다는 말했습니다. 텍스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섬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이라는 거대한 문장을 함께 써 내려가는 존재들이지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그리고 데리다의 유언처럼 환하게 한번 웃어주십시오. 그 따뜻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환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화해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문학 스토리텔러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